7월 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서면서 어제의 기록이 또 깨졌습니다. 결국 다음 주부터 수도권 전역은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되는데요. 저녁 6시 이후론 2명만 모일 수 있게 되죠. 사실상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인데 김부겸 총리는 적용은 다음 주지만 당장 오늘부터 사적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본선에 오를 6명을 추리기 위해 오늘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위를 누가 차지할지, 또 탈락하는 2명은 누가 될지가 관심거리죠. 일요일에 컷오프 결과가 나올 텐데요. 후보들은 본선행 티켓을 받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잠잠했던 경선 연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 정부로부터 동반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비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국민의힘 입당은 미루면서 접점은 늘려가고 있는 건데 여권은 오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붓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죠.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지만 정회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체커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어제 이제 최다 기록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하루 만에 또 기록이 깨졌잖아요. 뭐 좋은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매우 안 좋고 그 얘기는 이제 신체커 발제 때 저희가 좀 해볼 텐데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일단 당정은 소득 하위 80%에게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전 국민으로 범위를 넓히자 이런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코로나 확산이 또다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추경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좀 고려한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군요. 앞으로 논의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316명으로 또다시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수도권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새 거리두기 4단계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붙은 그런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죠. 사실상 6시 통금에 백신 인센티브도 제한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뉴스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스픽만 봐도 하루를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뉴스픽 5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픽은요. 수도권 4단계, 그리고 총체적 난국, 오빠라고 부르면 징역, 독직 폭행 1년 구형, 그리고 총알 12발 이렇게입니다. 자, 역시 코로나 소식부터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316명, 사상 최대치를 한 번 더 경신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죠. 서울 495명을 비롯해서 인천, 경기 전체 국내 발생의 77.9%를 차지했고요. 그 외에 부산과 충남이 50명대, 제주도도 3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매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합니다. 다만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그 옛날에 통행 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수 이명웅이 부른 배호의 노래 영시의 이별, 이 가사에는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아 안녕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1971년 이 노래는 발표하자마자 금지곡이 됐습니다. 이별이야 하든 말든 자유지만 영시, 그러니까 자정 전에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요, 0시 이별로는 부족합니다. 6시간을 훅 당겨서 저녁 6시 이후로는 사실상 통행 금지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자, 6시 전에 4명까지,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고요. 식구는 되느냐? 아닙니다. 직계가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4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게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어림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4단계 플러스 알파입니다. 6시 전에 4명, 6시 후에 2명, 그리고 식당과 카페, 헬스장은 밤 10시까지, 클럽 등의 유흥시설은 영업 중단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에는 최대 49명 친족만 참석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조치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모두 중단입니다. 나는 접종했으니까 인원에서 빼달라,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수도권 지역 학교도 14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자, 최근에 한 식당에서는 5명은 못 들어온다라고 막는 직원을 손님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더니 일행은 말리기는커녕 직원의 목을 조르고 밀쳤습니다. 이 화단에 꽂힌 쇠 막대까지 뽑아서 휘둘렀습니다. 5인 이상은 저희 받아줄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막무가내로 그냥 요 테이블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시작해가지고 욕설을 막 다른 데는 해주는데 왜 너희는 안 해주느냐. 자, 당연히 경찰에 입건됐고요.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혀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원칙대로, 지침대로 인원수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왜 애저녁에 3단계로 가지 않았냐, 지키지도 않을 기준을 왜 만들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집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라고 취한 완화 조치가 역으로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건데요. 지난주부터 일주일 연장한다. 미봉책으로 정부가 정한 거리두기 기준안을 정부가 안 지키면서 20, 30대하고 국민들한테 지켜달라고 방역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범칙 규칙을 안 지키면 범하면 열흘간 영업 정지 한다 그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다 그러고 상당히 가혹하게 하는데 상당히 이 책임을 피하면서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일부 조치는 지나치게 탁상공론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복지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자료를 보면요, 이 4단계에서는 러닝머신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 또 줌바나 스피닝 같은 노래를 틀고 하는 GS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에서 120bpm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략 이 노래 BTS의 다이너마이트 정도의 빠르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속도가 높아지면 침방울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는데요. 헬스장 러닝머신은 6km 이하로 뛰고 지금 인터넷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종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민노총 불법 집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니 편 내 편 갈라치기 방역, 내로남불 방역의 극치입니다. 국민 탓, 자화자찬 방역, 정치 방역 제발 그만하시고 백신 접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시고 과학적인 방역 시행하십시오. 네, 이 거리두기를 강화해도 효과는 최소 일주일 뒤부터 나오는 만큼 앞으로 2주가 4차 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악화시 하루 최대 2,14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현재로서 답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그리고 백신 접종 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1차 접종자는 전체의 30.2%, 2차 접종자는 11% 수준입니다. 정부의 계획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접종은 7월 말부터 시작이 되죠. 당분간 접종률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백신 접종이 약 28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백신 접종이 없었다면 현재 미국 내 사망자는 27만 9천 명, 입원 환자는 125만 명이 더 증가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The only conclusion one can reasonably come to from looking what I've told you over the last few minutes is please get vaccinated. It will protect you
against the surging of the Delta variant. 네,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또 감사관실로 구성된 국방부의 합동수사단이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착수 38일 만인데요. 은폐와 협박, 2차 가해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21년 3월 2일 고 이중사가 선임 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여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 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5월 21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제기된 혐의의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자, 일단 협박과 회유, 직속 상관인 노준희 등은 사건 보고를 미루는 한편 이중사를 상대로 회식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노상사 역시 이중사의 남편을 상대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면서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2차 가해가 있죠. 이 이후에 이중사가 전입한 15비행단에서도 불미스러운 성 관련 일로 전입을 온다면서 이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허위 보고, 국방부는 성추행 사실을 뺀 채 변사 사건으로 허위 보고를 했다는 사실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군사경찰의 정점에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나 강제추행을 빼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저는 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5월 24일에는 정식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총 22명을 입건했고요. 그중에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중사, 또 2차 가해 혐의에 레이더 정비반 노준희와 노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했고요.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이 같은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군 차원의 징계도 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또 부실 변호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인 총 6명이 보직 해임됐고요. 공군 법무실장은 검찰 사무에서 배제, 또 군사경찰단장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강제 휴직 조치합니다. 자, 피해 사실 유포, 허위 보고와 관련해선 총 16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하여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되더라도 징계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사 유족 측은 중간 수사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보강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몸통이 남아 있던 건데요. 일단 축소와 봐주기 수사 의혹을 사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의 수사가 기승전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보고를 지연시킨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 보고 안 했어요? 그때 알고 있었을 텐데 공군본부에서는?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참, 네. 국방부는 군수사와 군사법원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4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 조직을 개편해서 각 군의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을 창설하고요. 성폭력 전담 수사팀도 꾸릴 예정입니다. 각 군 군사법원은 국방부로 통합하고 성범죄 전담 재판부도 신설하는데요. 과연 자정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픽, 오빠라고 부르면 징역입니다. 자, 이 오빠,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위인 남성을 이르거나 부르는 단어죠.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말인데 뭐 익신 오빠, 준우 오빠, 상복 오빠 이렇게 부르면 죄가 된다는 걸까요? 북한은 자본주의 문화나 바람이 들어오는 거하고 싸우는 거 차단하는 거를 비사회주의와 투쟁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의 옷차림과 남한식 말투 등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을 오빠라고 한다든지 오빠라고 쓰면 안 된다. 여보라 써야 되고 남친 쓰면 안 되고 남동무라 불러야 되고.
네, 최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수호전을 내걸고 한층 엄격하게 남한식 문화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한국 말투를 사용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라는 법까지 만들었고요. 이 북한에서도 손이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긴 하지만 남편에게 쓰는 건 남한식 언행이라는 겁니다. 남친은 남동무로 또 쪽팔린다 대신 창피하다라는 단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어제 국정원 정보위 보고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단속에 걸리는 연령대 중에 80%가 10대에서 30대, 우리로 치면 MZ세대다. 북한 당국은 북한판 MZ세대가 동유럽 배신자와 같이 등장할 가능성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픽은 총알 12발입니다. 카리브해 연안의 빈국 아이티에서 벌어진 현직 대통령 암살 사건이 전 세계를 충격으로 물들였습니다. 대통령의 몸에선 이마와 가슴 등 모두 12개의 총알 자국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IT 경찰청장은 암살범들은 26명의 콜롬비아인, 또 IT 출신의 미국인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 압수한 무기와 여권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7명은 체포, 3명은 사살, 8명은 추격 중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런 기본적인 신원 외에 배후 세력이나 암살 의도 거의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콜롬비아의 국방부 장관은 적어도 6명이 전직 콜롬비아 군인으로 보인다면서 IT 측에 수사 협조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독직 폭행 1년 구형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한 한 검사장과 달리 정 검사는 소위 쌍방이었다라면서 이번 인증사진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오늘 법정에선 검사로서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지켰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측에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건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어제에 이어서 하루 만에 이제 최다 기록을 바꿨는데 이제 4차 유행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정점이 아니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확진자 수가 더 늘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중대본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류 실장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는 오늘 확진자 수가 더 늘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중대본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상향 효과는 최소 일주일 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2주 동안 유행 상황을 평가를 해서 향후 4단계 연장 혹은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장 오늘도 어제보다 증가할 양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는 불효불급한 약속을 취소해 주시고 외출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에 4단계가 적용이 되고요. 아까 이제 신체커가 4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잖아요. 러닝머신 같은 그런 세밀한 규정도 있던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6시 통금 정책이 시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이 됩니다. 직계가족이다, 돌잔치다 하는 각종 예외도 인정되지 않고요.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포함이 안 됩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네, 지금 이제 조멘토가 얘기한 부분 때문에 아까 제 신체커가 4단계 플러스 알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체커 6시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 예전에 10시를 할 때도 왜 10시냐라는 얘기가 맞아요. 있었고 이번에도 왜 6시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회 필수 활동과
비필수 활동의 기준점이기 때문일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6시 무렵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 생활 같은 필수 활동 외에는 집에 머무르라는 메시지입니다. 4명 이상이면 가족 식사를 포함해서 골프 같은 운동 모임 예외 없이 해산해야 되고요. 만약에 4명이서 식사를 하다가 6시가 지났다고 한다면 원칙대로 최소 2사람은 식당을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박마커.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4단계가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은 당장 내일부터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실무적으로는 사적 모임 제한을 오늘부터 시행하려 검토를 했지만요. 현장에서 준비할 만한 기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벌칙도 내려진 만큼 충분히 안내할 기간이 필요해서 월요일로 정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아,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거군요. 네, 뭐,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전면 온라인 수업도 들어가니까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한 준비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이제 박마커가 얘기했던 벌칙이라는 거는 과태료 10만 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칙 위반 시 개인이 10만 원이고 시설 관리자의 경우에는 300만 원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학교들도 전면 원격 수업도 이런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14일 수요일부터로 잡게 된 겁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거리두기 상향이 너무 늦었다,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도 있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전시에 준하는 각오로 방역 체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면서 특히 오세훈 시장을 거론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국민의힘은 앞서 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또 어떤 집회는 허용하고 어떤 집회는 막는 식으로 정치 방역을 해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소비 진작성 추경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이 가장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같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국회가 저희 여야 또 저희가 당정 협의해서 만든 손실보상법이 7월 2일 날 통과돼서 7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4차례의 대유행 고비마다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 탓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문데믹의 깊은 수렁에도 함께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소비 진작이 아니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와 백신 접종을 하루빨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당장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들어가니까요.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그 대법원도 수도권 법원에 재판 연기 변경할 것을 이제 권고했다는 그런 속보도 지금 막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각 부분에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조멘토, 도쿄올림픽은 결국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거죠, 수도권 쪽에.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4번째 긴급 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도쿄와 사이타마 그리고 가나가와 지바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예정된 모든 올림픽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은 후쿠시마와 시즈오카현 등 4개 지역에선 수용 정원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0명까지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경기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집중돼 있어서 사실상 무관중 올림픽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선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입장권 수입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入国後も選手は毎日検査を行っており、ウイルスの国内への流入を徹底して防いでまいります。選手や大会関係者の多くはワクチン接種を済ましており、行動は指定されたホテルと事前に提出された外出先に限定をされ、一般の国民の皆さんと接触することがないように管理されます。 스가 총리가 끝까지 버텨봤지만 결국은 포기했네요. 아까 이제 입장권 수입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신채거,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도 코로나로 잡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수도권 4단계, 6시 이후 2명만 백신 인센티브 없다입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와 부인 관련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입당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요.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죠. 관련 내용을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장문의 톡을 주고받는 사람 바로 다정회의 마스코트 신체커인데요.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정회의 몸개그 담당 박마커입니다. 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도 하죠.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지난 6일 저녁에 비공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당일에 문자와 전화를 서로 주고받다가요. 얼굴이나 보자라고 하면서 번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1시간 정도 단둘이 식사를 했고 정치 현안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1시간 동안 정치 얘기만 했다고 했는데요. 정치 얘기만 했죠. 정치 얘기만 했습니까? 근데 그 정치 얘기라는 게 저는 주로 윤석열 총장이 지난 이제 총장 퇴임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윤 총장님은 뭐 제 기억에는 그냥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에 관심이? 우리 당내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전반에 대해서. 네, 종합하면 구체적으로 입당 얘기는 안 했지만 서로의 사정을 들어보는 이른바 탐색전을 벌였다는 건데요.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8월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탈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범여권 지지자들을 배려해서 입당을 미루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탑승할 것 같습니까? 저는 상식선에서 당연히 탑승할 거라 봅니다. 이게 제3지대 아니면 탑승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은 오해가 없다고 봅니다. 네, 두 사람의 만남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나기 하루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 안팎의 보수와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이 빅플레이트 구상을 하기 전에 이 대표를 먼저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대표를 만나기 직전에 윤 전 총장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입당 여부와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저한테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서. 네, 윤 전 총장이 입당 관련해서 조언을 들은 건 이 사람에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전 의원인데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부터 어느 정도 조언을 하셨나요? 결정은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된다. 저희들이 뭐 무슨 하는 판단이 다 옳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과는 소통하시되 지도자가 되셔야 되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도 수시로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네, 김영환 전 의원 민주당에서 사선을 지냈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탈당을 한 후에는 이재명 저격수라고 불릴 정도로 각을 세웠는데요. 3년 전에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이 지사의 형수와 스캔들 상대인 여배우와 함께 이 지사를 공격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김 전 의원과의 만남을 오래전부터 기획했다고 하는데 이 이재명 지사를 애둘러 저격한 셈이라고 할까요? 관련하고는 좀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우리 안 했어요. 네, 그런 얘기 할 지금 오늘 귀한 시간 제가 어렵게 부탁드려가지고 제가 아주 좀 앞으로 제 행보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은요, 오세훈 시장도 지난 1일에 만났다고 합니다. 입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건데요.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죠.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언론에서 당장 입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캠프 중심으로 행보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11월에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면 된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던 형태를 취하는 게 공평하다. 네, 김 전 위원장, 이준석 대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죠.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좀 다른 셈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말도 했는데요. 요즘 민주당 대선 경선을 보면 서로 극렬하게 상대방 약점을 잡고 가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지. 네, 민주당의 사례를 들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검증을 벼르고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것 같죠.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 김 전 의원과 홍 의원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윤 전 총장이 공격받을까 봐 걱정이라도 해준 걸까요?
한 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제일 먼저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게 도덕성입니다.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 도덕성 문제가 첫째고 두 번째가 국정 운영 능력입니다. 나중에 당에 들어오면 서로 검증하는 과정에 다 나오겠죠. 그때 되면 판단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홍 의원이 말한 윤 전 총장 가족의 도덕성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오늘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부인 김건희 씨의 줄리 의혹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책을 읽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만큼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고교 교사와 대학 초빙, 겸임 교수도 했고 석사학위도 2개나 받았어요. 사람들과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도 싫어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술집 가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안 맞죠. 네, 장모 최 씨의 구속에 대해서도 장모일은 장모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이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의 재직 당시 그리고 퇴임 스토리까지 밝혔는데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쓴 논문도 도마 위에 올랐죠. 민망하다는 박사 논문의 표지인데요. 영어 제목에 해왕 유지를 멤버 유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YUJI 유지를 음가 그대로 알파벳으로 바꿔 표현한 겁니다. 이 논문 문제가 없는지 국민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요, 이 비문 그리고 기사와 타 논문의 무단 발췌, 잘못된 참고문헌 표기까지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마디로 허접스럽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허접스러운 거죠. 너무 표절한 부분이 많아요. 두 번째로는 그나마 표절을 한 게 좀 고급스러운 논문을 표절을 했다면 그래도 나은데 대개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것, 또 뭐 기사, 이걸 표절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문장, 맞춤법, 영어 잘못 쓴 거, 뭐 그런 기초적인 내용조차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허접스럽다. 어려운데. 네, 또 김 의원은요, 김 씨가 정부 산하기관인 콘텐츠진흥원에서 예산 9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또 관련 논문을 썼다고 했는데 이 과정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를 다른 분이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 저 김건희 씨는 남이 만들어 놓은 특허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앱 사업계획서를 단순히 형태만 바꿔서 박사 논문을 만들었고 또 이 박사 논문의 또 주요한 내용이 이 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내용을 그대로 따다가 복사해서 붙이는. 네, 열린민주당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2건, 총 3건 모두에 대해서 국민대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당 전체가 윤석열 저격수로 나선 것 같은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김용민 최고위원입니다. 표절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어제 국민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아마 그 어떤 단체와 뭐 이런 개인들께서 그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그 자율적으로 그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검증을 예고하면서 이 여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같은 대선 주자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겁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김 씨의 논문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쓰여졌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윤 전 총장 이 줄리 논란에도 논문 논란에도 정면 돌파 내지는 역공 전략을 취하기로 한 듯합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앞으로도 다정해서 확인하시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아버지 빈소에는 야권 주자들이 잇따라 방문했다는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 전 원장의 정치 데뷔가 상가 정치로 시작된 셈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만난 윤석열, 입단은 언제? 줄리 논문 의혹엔 정면 돌파. 네, 유 실장이 이제 자리에 들어와서 뭐 얘기하겠다고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제 정치 참여는 기정사실화 됐고요. 부친상 빈소에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많이들 찾았죠. 네, 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에 이어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도 줄줄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친형 유승정 변호사와 함께 찾았는데요. 유 변호사는 최 전 원장과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유 전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고 최영섭 대령의 영웅적 전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최 전 원장의 부친과 최 전 원장을 추켜 세웠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아주 혁혁한 그런 영웅적인 전공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들었고 한국 전쟁의 영웅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실 분이다 하고 생각을 했고 정치적 욕심이 있어서 감사원장 사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최 전 원장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하 의원은 감사원장을 하면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유 전 의원은 법원에 계실 때부터 인품이 훌륭하신 분으로 신망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치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런 뜻을 밝히시는 거니까 본인의 결심이 아니겠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도 이제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문을 했고 뭐 여러 인사들이 찾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로 국민의힘 인사들이 많이 빈소에 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오후에 빈소를 찾았는데요. 안 대표는 최 원장님 집안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 집안이라면서 대한민국의 큰 어르신이 떠났다 이렇게 위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원 지사는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했는데요. 현직 감사원장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사직을 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현실이 그만큼 비정상이고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정권 교체 원팀을 위해서 최 전 원장처럼 강직하고 존경받는 분이 참여하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라고 빈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황교안 전 대표 또 김동연 전 부총리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이 대선 주자들 외에도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원영세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모두 직접 조문을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조기 입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입당을 압박한 셈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일단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접 방문해서 조문을 했습니다. 송 대표는 형 송영천 변호사와 최 전 감사원장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구 사이라고도 했는데요. 어젯밤 빈소에서는 특별한 말 없이 조문한 후에 자리를 떴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6.25 전쟁 영웅이신 고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고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문 대통령께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왔다라면서 어제 오후 빈소를 찾았습니다. 네. 자, 오늘 어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 전 원장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삶의 궤적이 겹친다 뭐 이런 내용을 보도했던데요. 실제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했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뒤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흘러나오죠. 네, 실제로 두 사람이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판사 출신이고요. 감사원장을 지내면서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 전 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로 청와대와 각을 세웠고 이회창 전 총재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방산 비리를 캐내기 위해서 청와대와 국방부와 대립을 했었는데요. 최 전 원장은 올거든 이미지와 대쪽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 전 총재 이미지가 겹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최 전 원장도 정치 도전을 눈앞에 두고 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이 전 총재도 2002년 두 번째 대선 도전을 한 달 앞두고 부친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네, 최 전 원장은 부침 최영석 대령이 담긴 유언장도 공개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을 밝혀라라고 쓰여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한자로 썼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재신의 지도하에 인화로 뭉쳐라 라면서 내 아들의 화합을 당부를 했고요. 또 행복을 기원한다는 뜻의 기행복이라는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좀 이제 필체가 좀 알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고 또 한자로 돼 있어서 좀 보기가 어려운데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해군 만세라고 적었습니다. 최 대령은 최 전 원장의 정치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소신껏 해라 이런 육성을 남겼다고 최 전 원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이혼이 개인적으로는 정치 입문에 대한 명분이 되는 셈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부친상 관련 신변 정리가 된 이유가 돼야 나올 듯합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여권에서는 이제 부인 논문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인사들을 지금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입당 시간표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지금 제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버스 정시 출발론으로 8월 말을 제시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11월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정해지고 난 뒤에 야권 단일화를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입당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좀 매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선에서 김 전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거란 주장입니다. 저는 근데 항상 2012년에 김종인 위원장 처음 만나 뵌 뒤로요. 예. 어떤 식으로든 교류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상적인 교류고요. 다만 대권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좀 더 특별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올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으로? 당으로요? 네. 제 생각엔 나중에 저희 당 후보가 당선되면은 후보 옆자리에 계실 분인데요. 아. 개표 방송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뭐 언론과 상당히 긴 인터뷰를 했던데 경향신문하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5시간 동안이나 했다고 하고요. 저도 읽어봤는데 뭐 네.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뭐 또 일화가 있으면 뭐 시간, 장소, 실명을 걸어두면서 맞아요. 상당히 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총장 재임 당시에 이른바 취윤 갈등이 일었을 때 저를 무조건 옷을 벗기려고 했다라면서 징계 청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복귀를 하니까 이 청와대에서 추미애 장관과 동반 퇴진하면 징계를 없는 걸로 하겠다라는 제안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이 제안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자, 관련해서 청와대는 민생과 방역을 챙기기에도 바쁘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한 상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한 적도 없고 장관 지명 전에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했다는 것도 거짓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지명 직후에 휴가를 냈는데 집에서 TV를 켰더니 하루 종일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 쏟아졌다라고 했는데요. 이 관련 의혹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농담이 아니라 거실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받은 임명장의 잉크가 말랐나 안 말랐나 이렇게 만져봤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됐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주장으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만난 윤석열 입당은 언제? 줄리 논문 의혹엔 정면 돌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익식 멘토,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지난번에 각서까지 써준다고 했으면서 이번에도 다른 걸 하진 않겠죠, 용감하게? 용감한 시민들로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족 반발.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의 키워드는 일죽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주기 추모제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부인 강난희 씨를 비롯한 유족들만 참여한 가운데 차분하게 박 전 시장을 추모했습니다. 부인 강 씨는 지난 7일 직접 쓴 편지를 통해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일주기 추모 행사는 가족들끼리만 지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 약 50명이 모였고 추모제가 진행된 본당 앞마당에서 함께 일주기를 기렸는데요. 추모제를 마치고 나온 부인 강 씨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추모제가 2차 가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 측은 피해자는 추모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며 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여전히 먼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유족 반발입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세월호 기억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이 공간을 철거하겠다고 하면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시가 기업 공간에 있는 물품을 정리해달라고 하며 26일부터는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유족 측에선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기업 공간이 다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식수나 표지석 설치로 협의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표지석이나 식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 지우기로 판단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용감한 시민들입니다. 모두 잠든 새벽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을 잡은 건 소방대원이 아닌 용감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쌓아놓은 재활용품 더미에서 불이 나자 한 남성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데요. 그래도 불길이 잡히지 않자 이번에는 소화전 호스를 들고 와서 진화에 나섭니다. 이 모습을 본 또 다른 시민도 힘을 보탰고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주변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서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용감하게 화재를 막은 주인공은 아파트 주민인 고우종 씨와 박기홍 씨인데요. 이들은 집안에서 불빛을 보자마자 집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위험한 상황에서 큰 불을 막은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했고요. 속보 잘 챙겨서 이따 다시 한번 만납시다. 네. 네, 좋아요. 자,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죠. 내일 모레까지 사흘간 진행되는데 이제 8명 가운데 2명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생존 경쟁이 지금 한창 뜨거운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는 자신이 주연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연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을 옆에서 우두커니 지켜봐야만 하는 때가 있을 텐데요. 속은 쓰리지만 애써 웃음 지으며 승자에게 미소를 건네야 하는 시간, 정치인 만큼 이런 잔인한 시간들을 연속해서 헤쳐나가는 직업도 없을 듯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 경선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8명 중에서 2명은 무대를 내려와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그 2명이 될지도 모르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3명인데요. 김두관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그리고 최문순 강원지사입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2.4%로 1위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19.4%, 추미애 전 장관이 7.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문순, 양승조 지사와 김두관 의원은 오차 범위 내에서 마지막 본선행 티켓을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될 듯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비 경선은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국민과 당원 각각 50%씩을 반영을 합니다. 승패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만요. 기존 여론조사로 미뤄봤을 때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3명 가운데 탈락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3명 모두 자신이 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건 인정한 듯한데요. 어떻게든 이목을 끌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먼저 김두관 의원입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문자를 엄청 보냈습니다. 김두관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2사람이 다 모른다는 김두관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이소. 대권 도전의 각오를 5글자로 표현하는 5자 토크 순서였는데요. 김 의원이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소재로 셀프 디스를 하는 모습입니다. 웃픈 장면이긴 하지만요. 사실 김 의원은 경남지사를 역임한 이력이 있죠. 그만큼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영남에서는 당내 후보 가운데 경쟁력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본인도 그런 점을 어필하고 있고요. 저는 그 영남 지금 우리 8분 후보 중에서 영남 지역에서 출마해서 이겨본 사람도 저밖에 없고 또 떨어져 본 사람도 저밖에 없는데 우리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영남 지역이 워낙 유권자도 많고 공학적으로 보면
당내에서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지지 기반도 탄탄한 편인데요. 김 의원 본인도 노무현 마케팅을 간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칙 있는 정치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칙 있는 정치요. 예. 예. 민주당이 뭐 몇 번 선거를 연달아 이기고서 사실 많이 오만해졌다는 지적도 있고 또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 해초를 매섭게 맞았는데요. 아마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진취적인 개혁성하고 도덕적인 정신을 다시 한번 좀 새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선 양승조 충남지사도 만만치 않은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했습니다. 자신의 양극화 해소 정책을 홍보하는데 노 전 대통령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튼 건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걱정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숲속에 왜 내 집은 없을까? 양 지사는 눈길 가는 공약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인 듯합니다. 틈날 때마다 주 4일 근무제와 사병 월급 인상 등을 띄우고 있는데요. 토론회에서도 자신의 주요 공약에 대한 생각을 다른 후보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먼저 박용진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사병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무한 헌신과 봉사를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사병 월급을 점차로 증가시켜서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여를 지급한다면 대체로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이병이 180만 원 정도, 일병이 190만 원 정도, 상병 병장이 21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로 한다면 18개월 24개월 복무 기간에 한 반 정도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저출하고 나옵니다. 특히 현직 충남지사인 양 지사는 충청 대망론에 적절한 점도 앞세우고 있습니다. 부친의 고향이란 이유만으로 충청도와 관계를 강조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죠. 충청인가 태어났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녔든지 아니면 생활했든지 충청인의 이웃에서 헌신하고 봉사에 있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님은 아버님 조상이 충남이라는 거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충청과 대망론이 주자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언어 도난이 아닌가 생각하고. 양 지사가 선비 이미지라면 최문순 강원지사는 파격적입니다. 튀는 걸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걱정 마, 당신은 귀한 사람. 함께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 신인 가수 최맥이라는 부캐를 만들어 직접 노래를 부른 건데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눈에 띕니다. 인생곡을 골라달라는 주문에 자신이 아미임을 인증하기도 했죠. 이 노래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가지고 꼰대를 분류하는 지표가 되니까 후보님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BTS의 소우주라는 노래인데요. 마이크로코스모스. 그 가사를 보면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그리고 한 사람의 하나의 별.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세상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국장과 통하는 면이 있었군요. 복국장도 언젠가 분명히 BTS의 노래에 맞춰 직접 춤을 추겠다고 약속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지킬지 궁금해집니다. 아무튼요, 최 지사, 복국장과 통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방송기자 출신인 건데요. 언변이 좋아서일까요? 지난 4일 민주당 국민면접에서 2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언론 미디어 상황이 제가 기자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대단히 아주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언론들의 정파성이 매우 심하고요. 상업성이 매우 심합니다. 오늘 이 본격적인 정책 토론에서 2등을 했는데 앞으로 이 대선 경선 과정이 정쟁, 권력투쟁 중심이 아니고 정책 중심, 그리고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자, 오늘은 이렇게 민주당 하위권 주자들의 생존 경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1, 2위 주자들이 집중 조명을 받는 동안 다소 고독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판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군요.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컷오프 통과 4활건 3인방, 본선행 티켓 남은 한 장의 주인은 누구? 네. 최문순 지사도 암이었던 모양이네요. 자, BTS의 소우주란 노래를 꼽았는데 어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4차 토론회에서 인생곡을 뽑아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 노래를 선정한 거잖아요. 또 특색 있는 인생곡을 꼽은 후보가 있습니까? 네,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자신의 인생곡으로 걸스데이의 여자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최문순 지사도 나머지 7명의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꼰대스럽지 않은 노래를 골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추 전 장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노래가 사실은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자랑스러운 노래이거든요. 여성이 먼저 고백해봐, 사랑한다고 말해봐, 여성을 수동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금기를 깨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대통령 탄핵 이후에 부끄러운 노래처럼 안 부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여성들이 이 노래를 당당하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탄핵 이후에는 이 부끄러운 노래가 됐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다시 자랑스럽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셈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4차례에 걸친 TV 토론이 다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요일에 그 결과가 발표되는 건데 이번 예비 경선에서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타 후보의 집중 공세를 받았는데요. 다만 이 지사가 대세를 확고히 하지는 못했다는 평입니다. 이 지사는 예비 경선에서 기본소득 등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에도 가급적 정면 대결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선두주자로서 경선 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2차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정 전 총리의 질의에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좀 보이면서 불안한 후보라는 우려를 불식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시간이 하셔야죠. 일단. 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 면접에서 1위를 했죠. 이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토론 등에서 이 페이스 유지를 잘하면서 평소에 강조해온 경륜, 안정감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평가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 공격을 주도하면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의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공세를 펼친 게 인상적이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자, 일단 예비 경선은 시작됐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제 대선 경선 진행에 있어서 코로나 유행이라는 또 다른 변수에 부딪혔습니다. 경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어때요? 네, 일단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최종 6명이 확정되고 나면 방역 상황을 다 점검해서 어떻게 경선을 진행해 갈지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소영 대변인도 지역별 순회 경선이 방역 조치 변경 상황에 따라 새로 검토돼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방식을 위주로 논의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 다만 경선 연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방역 상황에 맞춰 순회 경선의 횟수나 방식 등을 위주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당내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 나빠지면 일정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한 차례 내홍을 불러왔던 경선 연기론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던 대선 후보들은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방역이 최우선이라면서 재검토를 바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경선을 연기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후보들이 나왔어요? 있어요? 대놓고 경선 연기를 주장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상황을 보면 지도부가 좀 더 결정을 잘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경선 연기론에 반대했던 박용진 후보는 경선이 중단되거나 연기돼도 우려스럽고 방역 단계에 맞춘 모호한 지침으로 예정대로 가도 더 어려운 지경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하고 지도부가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 이제 변수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일단 후보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지금 경선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선거인단 모집에 특히 열을 올리고 있죠, 조 멘토. 네, 그렇습니다. 본경선의 승부처가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있다고 보고 네.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1차로 모집된 선거인단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일괄 투표를 합니다. 민주당은 이 투표 결과를 경선 도중인 8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치러지는 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는 물론이고 2차와 3차 선거인단 투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기준 민주당 1차 선거인단은 46만 명을 넘겼습니다. 권리당원 80만여 명까지 포함을 하면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목표한 220만 명의 절반 이상은 달성을 한 셈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원래는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부를 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1차 선거인단 투표에 집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라고 했습니다.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해야 순조롭게 간다고 판단한 듯한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초반 기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1차 선거인단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1차 선거인단 투표 다음 주에 바로 호남을 가는 만큼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본경선부터는 이제 새 결집이 더 뜨거울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일요일에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 정치부 회의 때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하위권 3인방 생존 경쟁 치열, 컷오프 통과 사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민주당 상황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첫 경선 준비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버스에 올라타느냐가 일종의 관심인데요.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른바 자강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유승민 두 당내 주자구는 본격적인 이슈몰이에 나섰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정시에 떠난다는 국민의힘 대선 버스 그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선 준비위가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한 겁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만 14명에 이르죠. 이준석 대표는 2차례 컷오프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버스에서 승합차, 다시 승용차로 탑승 인원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최종 결선에 오를 승용차 탑승자는 모두 4명입니다. 컷오프 2번도 확정은 아니고요. 다만 그러니까 몇 명이 최종 등록하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한 10명 안쪽으로 최종 등록하시면은 예. 한 번에 4명 정도 추릴 수 있을 것이고요. 오케이. 안 그러면 중간에 단계 하나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버스는 늦어도 8월 말에는 출발할 거다 시간표도 제시했는데요. 이유는 민주당 경선 일정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당 경선이 벌써 시작된 상황 속에서 예. 나중에 민주당 후보는 떠가지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정책도 발표하고 이런데 저희 후보는 2-3달 동안 나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은 위험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시점은 8월 말 정도 아니냐. 민주당 대선 후보의 차별화 시도, 이 점을 우려한 건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당은 후보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 마음만 먹으면 전국의 키를 쥘 수 있습니다. 경선 연기에 반대했던 근거 가운데 하나기도 했죠. 오히려 여당 후보로서 당선된 후보가 여당을 후보 중심으로 바꾸고 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 그 예산 입법이거든요. 그 예산 입법을 통해 갖고 후보의 메시지 또 향후 어떤 공약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으로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그 자체로 흥행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죠. 부동산과 경제 정책이 차별화 포인트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시장에서 연전연패를 했었을 때 총리를 하고 계셨는데 사실상 이번에 낸 계획도 그냥 똑같은 시즌2 아니냐라고 하는. 공정을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공정, 즉
공정 성장입니다. 공정성의 확보가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 공략도 필요하겠죠. 이명박 박근혜 교체기처럼 야당 역할을 톡톡히 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에겐 지지율을 끌어올릴 기회지만 청와대 입장에선 권력 누수를 가져올 리스크입니다. 벌써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임기 말이 되면 여당도 대통령하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다음 선거를 생각을 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5년차 대통령 역대 그 누구도 40%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40%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과 척져서 저는 누구도 대통령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0%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준석 대표, 민주당 상황까지 점쳐가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한데요. 정작 국민의힘 경선은 아직 깜깜이 상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해 경선에 참여하느냐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죠. 이 대표는 결국 경선에 합류할 거다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당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건너뛰고 여론조사를 통한 11월 야권 단일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이 빠진 국민의힘 경선 자칫 팥없는 찐빵이 될 수 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압도적인 1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한다고 해도 아직 윤 전 총장에게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감나무 아래 누워 감이 떨어지길 마냥 기다릴 순 없겠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부딪혀야 합니다. 홍준표, 유승민 두 국민의힘 주자가 이슈 메이킹에 나섰습니다. 요즘 본인의 주특기인 저격수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죠. 홍준표 의원 이번엔 여론조사 기관까지 저격했습니다. 희생양이 된 건 한국 갤럽인데요. 갤럽 조사는 못 믿겠다며 내 이름을 쓰지도 공표하지도 말라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민형사상 조치도 불사하겠다 으름장을 놨는데요. 지난 1년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갤럽이 내놓은 본인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의 30%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론조사는 숫자보다는 추이죠. 갤럽은 갤럽 방식이 있고 리얼미터는 리얼미터 방식이 있듯이 휴대폰 또 가상번호로 조사하는 기관은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동일 기관의 추이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갤럽이 홍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홍 의원이 저격으로 눈길을 끌었다면 유승민 전 의원은 공약으로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 강하게 주장을 했죠. 찬반 논란이 뜨겁게 붙으면서 일단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이념과 지역주의로 갈라치기를 했는데 이제는 성별로 갈라치기 위해서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나쁜 정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페미니즘하고 운운하면서 비판하는 거는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그 당에서 여태까지 저지른 성폭력 사실상 지금 성폭력 전문당이 돼버렸는데 좀 자중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딱 이슈를 제기를 하니까 하태경 의원이 더 불을 지르고 이준석 대표가 받아가지고 더 띄우고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대권 후보를 두고서 대권 후보 경선을 앞두고서 이 여가부를 말하자면 희생양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불순한 이 어두운 그림자가 이게 스물스물 느껴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 대표 경선 때부터 유승민계가 아니냐 꼬리표가 따라붙었죠. 이준석 대표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싶습니다. 짠 거 아니냐는 시선이 있어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여성 혐오냐는 비판도 부담이 좀 됐나 봅니다. 여가부 폐지론을 정부 조직 개편론으로 슬쩍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통일부를 재물 삼아서 말입니다.
과거에 통일부가 주목받았던 시절은 딱 예. 한 번. 과거에 정동영 통일장관이 예. 그 외교통일 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예. 사실상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굉장히 격상된 위치에서 일을 했을 때 외교 주무 어쨌든 부총리로서 이제 했을 때 그런 역할 외에는 통일부는 항상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은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거든요. 갑작스런 유탄을 맞은 통일부. 이인영 장관은 당론이면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들러리가 아니라 발광체가 되고 싶은 국민의힘 주자들 아마 이런 마음이겠죠. 오늘의 톡소리 한마디 이 노래로 대신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여성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는 거죠? 네, 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등 여성 단체들이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정치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지혜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는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하루에 5건꼴로 발생한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여성들에게 이런 상황은 재난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성평등 교육이 절실한 이때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재난 시기에 컨트롤 타워 자체를 없애자는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게 주자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송영길 대표가 오늘 확대 입장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얘기를 했죠. 네, 아까 오늘 회의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영길 대표는 재난지원금을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당 정책의총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부에 대해서 지도부에 위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는 오는 11일에 고위 당정회의에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역시 이제 관련 소식도 저희가 월요일 정치부회의에서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앞서 이제 국회 상황실에서 저희가 간단히 얘기는 해봤는데 송 대표가 코로나 확산세를 거론하면서 서울시 쪽에 협조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당부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나서야 한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송 대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을 넘어서 특단의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콕 집어서요. 서울이 확산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지만 뭔가 좀 잘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가 또 좀 깔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지금 서울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니까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또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도 또 많이 있잖아요. 오 시장도 지금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제 코로나 특별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했고요. 오늘은 검사 대기 시간을 줄여줄 앱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냈다는 거죠? 네, 오세훈 시장이 오늘은 용산역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이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 강남에서 3시간 이상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장시간 대기하며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앱 개발을 지시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지난번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의원들에게 탈당 권고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비례대표 의원 2명을 제외한 10명이 아직 당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박마커? 네, 송 대표는 지난달 8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 결과에 따라서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고를 내렸는데요. 의원총회에서 제명 조치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 두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들은 여전히 당적을 유지 중입니다. 지역구 의원 가운데 김주영, 문진석, 서영석, 임종성, 윤재갑 이렇게 5명은 자진해서 탈당을 냈지만 김수홍,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우상호 의원은 완강하게 탈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진해서 탈당을 낸 의원들만 탈당을 시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탈당을 거부한 의원들을 설득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설득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이철희 수석을 비판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 청와대 비서들은 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철희 정무수석은 방송을 너무 많이 나온다면서 청와대 비서관과 평론가는 다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말이 많아지다 보니 과해진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이 수석이 박성민 청년 비서관을 책임지겠다고 한 말도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들어서 이철희 이제 정무수석께서 여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뭐 책임지겠다 뭐 이제 이런 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인사 추천을 하고 뭐 그 권한을 행사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서이지 정무수석의 비서는 아니다. 정무수석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워딩으로 인해서 청년 비서관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그 책임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을 더 격화시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버스 시동, 홍준표 갤럽 저격, 이준석 유승민 몰아주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신혜원 뉴스체커가 전해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죠.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시중 은행들도 1시간 동안 단축 영업에 들어갑니다.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변경되는데요. 4단계 거리두기 기간인 12일부터 23일까지 적용됩니다. 한편 수도권인데도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입니다. 섬으로만 이뤄진 두 지역은 확진자가 훨씬 적게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사적 모임이 최대 6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등도 자정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관광객이나 심야 음주족이 몰릴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강화군과 옹진군은 불시 점검과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경우 3번째 구직급여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해 나갈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시에는 10%, 4회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를 깎는 식인데요. 다만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려는 노력이 있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다음 달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선 민주당이 대선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6명을 추리기 위해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했죠. 선두권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반면 하위권 후보들은 컷오프를 피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두관 의원 인터뷰가 준비돼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백반장? 주말에도 일정이 많네요. 네. 다음에 해준다는 각서.